이것이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글로벌 인플레이션. 2. 일본에 대한 푸틴의 처벌. 3. 한국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자급하는 나라인데 정작 아쉬운 쪽은 서방이니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척지지 않는 외교력 발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일본 경제가 붕괴된 일본에 대한 처벌을 부과했다. 최근 연일 치솟는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에선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예정된 금리 인상 폭이 더욱더 커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혼란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국지적이고 지역적이게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인해 기존에 물에 흐르듯이 흘러가던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이 제한되고 묶이는 등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유가가 오르는 원인 중 하나는 유럽 시장을 비롯한 세계 최대 석유 소비 지역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중동과 미국산 에너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불균형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오일 쇼크를 연상하게 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고려하는 가운데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당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스와 소재에 대해 수출 금지를 내리면서 반도체 소재 강국이라 자평하던 일본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일본 역시 모든 소재를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도체 소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70% 이상 수입해오던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러시아 당국의 이런 금수 조치 리스트에 한국만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 년 전부터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 반도체 소재 탈일본을 해오던 한국이 일본을 꺾고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공급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송사인 CNN은 에너지 업계에 종사 중인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에너지 위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어졌던 오일 쇼크보다 더욱 크고 강력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인 피터 비롤 역시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던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빠르게 종결지어야 글로벌 에너지 위기도 사그라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경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이 종합세계 1위의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올해 2022년은 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자국 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2일자 보도에서 인도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원산지 세탁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4월부터 5월까지 1배럴당 105달러를 유지하는 동안 러시아산 우랄유는 1배럴당 73달러를 기록해 인도의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에 타랑 처리를 비롯한 정제 과정을 거쳐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해 막대한 이익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처럼 세계적인 자원 수출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를 팔아서 보는 경제적 이익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심하게 누구보다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를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은 몇 가지 정책들로 국제유가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유럽연합은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해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6월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600원 수준으로
지난해 6월 1리터당 900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기름값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제재 해제 검토 소식에 기세가 등등해진 러시아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들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입니다. 몇 시간 전 크렘린궁에서는 러시아 자국의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들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온, 아르곤, 헬륨 등 불활성 기체를 포함한 희귀 기체를 수출하기 위해선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이것은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게 실시한 수출 규제 조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 세계 희귀가스 공급량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한다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반도체 공급망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희귀가스 공급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산업 기반 시설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러시아의 반도체 소재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에 제대로 타격을 받는 곳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희귀가스를 수입해 반도체 소재를 생산 및 가공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업체들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희귀 기체의 비중은 대략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끊긴다면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게 납품하던 제품의 생산이 순식간에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측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일본을 염두에 놓은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를 향해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등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축출하고 자신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쿠릴 열도를 비롯한 북방 영토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러시아와의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한 결과 이번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유럽이 올해 12월까지 수입량을 90% 이상 감소시킬 것이란 발표에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에 편중되어 있던 에너지 수출 시장을 전환해 아시아로의 단계적 수출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비우호 국가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에 넣었지만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측에선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 유지 분위기로 인하여 별다른 교류가 없는 상태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면 차후에 러시아와 긍정적인 협력의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수출 금지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수출 제한이 걸린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기업들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한국은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키우지 않고 일본에게만 의존했다면 이번 러시아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에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한 결과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큰 무리 없이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도 전임 아베 총리의 경제 제재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예시로 들며 일본이 한국에게 하던 짓을 러시아에게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성해 큰 위기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에게 7%의 원자재를 의존하는 일본은 공급망에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규제한 주요 세계 품목 중 불화수소는 수입 금액이 70%가량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 역시 6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폴리아미드의 경우는 완벽히 0% 수준으로 독립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부장 독립을 이뤄냈으며 그 밑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급망 위기 역시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의회는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곳에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할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작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수조원 규모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투입된 장비들은 전부 일본의 기업과 정부의 소유라며 일본은 철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음모조차도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와 완전히 틀어진 일본. 미국 편을 들며 신나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지만 그로 인해 일본 정부는 뼈 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 일본 기업 자산 정보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 거기에 더해 쿠릴열도 주변에 군사까지 배치하며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죠. 선물은 판단 때문에 일본은 엄청난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러시아군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저항에 결국 벨라루스로 도망쳐야 했죠. 우크라이나 군은 수도 키이우 주변 러시아 군이 벨라루스로 패퇴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점점 러시아의 패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도 키이우 점령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어떻게든 안위하기 위해 주변 도시에 포탄을 투하, 초토화 작전을 펼치며 자신의 작전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결국 수도 근처에 집결한 러시아군이 전열 재정비를 위해 벨라루스로 도망가면서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현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푸틴까지도 상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루블화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자원은 제대로 수출이 되지 않아 경제가 계속해서 공회전하는 러시아. 이를 타개할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뜻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죠. 막다른 길에 몰린 러시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의 자산을 러시아가 모두 국유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국가 부도에 몰린 러시아는 체면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소관위원회가 러시아를 이탈하는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법을 제정하자는 의원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비우호국 소속 국가들 기업. 다시 말해 미국의 편을 들어 경제 제재에 가담한 국가들이 모두 대상으로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 대부분은 러시아의 국유화 시도에서 벗어날 수 없죠.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물론이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쉘, 엑손모빌과 같은 에너지 회사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프랜차이즈 기업들 역시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꼼짝없이 사업체 대부분의 자산을 러시아 정부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현재 러시아가 비호 국가로 낙인 찍은 나라는 총 48곳. 심지어 이들 기업의 특허 상표권 보호를 파기하는 법령을 러시아 정부는 내렸기에 기업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봤어야 했죠. 실제로 맥도널드의 경우 시그니처 문양인 황금색 M 모양을 변형한 러시아 짝퉁 기업이 등장하며 맥도널드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맥도널드 버거를 러시아에서 판매할 경우 이를 고소할 수도 없어 피해는 맥도널드가 고스란히 져야 하죠. 특히 러시아의 이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일본인데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러시아를 이용해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철저히 외통수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곳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편으로 돌아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자국 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해 선불리 제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과감하게 러시아에 대한 손절을 선언하며 확실하게 편을 골랐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러시아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단행 수위를 높이며 2014년에 있었던 크림반도 합병 때보다 더욱 과감한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러시아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국채 발행을 금지, 유통까지도 틀어막는 행보를 보이며 푸틴 대통령과 올리가르히들이 가진 일본 내 자산을 완전히 동결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안했던 조치보다 더 앞선 조치였죠. 일본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유니클로의 경우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을 하며 CEO가 러시아인들도 옷은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한 국제 공조의 유니클로는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하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겠다는 결정이었죠. 토요타 역시 러시아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스태프들을 귀국,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러시아 지점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타 러시아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대 수준으로 토요타가 운영하는 모스크바 지점들은 168곳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한 곳입니다. 모든 현지 사업을 정리하고 물러났지만 이 시설들을 포기하는 것은 토요타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쓰비시 자동차도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합작 공장 생산을 중단. 마쓰다 역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내 일본 기업 및 공장들은 사업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남아있기에 기업들 입장에선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생각했으나 러시아 국유화 조치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러시아는 심지어 일본 선박과 일본과 관계된 곳에 포격을 가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해운업체 화물선이 미사일 공격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필리핀 국적 선원 20명이 탄 나무라 퀸 화물선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주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에서 나무라 퀸의 한미에 포격을 가해 선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죠. 우크라이나 선박이 아니라 일본 선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이 의도적으로 포격을 가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 심지어 쿠릴 열도 주변에 러시아 극동 함대가 출격하는 한편 초계기와 전투기가 쿠릴 열도 및 홋카이도 근방까지 탐색하는 등 일본에 대해 노골적인 시위를 할 정도로 두 국가 사이는 험악해졌습니다. 일본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협조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러시아를 무시하자 러시아 역시 최후의 수단을 감행했습니다. 일본이 투자한 사할린 사업까지도 러시아가 모두 가져간다는 결론이었죠. 민간 기업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공조를 강조했죠. 이러한 일본도 포기하지 못한 사업은 바로 사할린 사업.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즈프롬과의 합작 사업으로 석유 이득을 보고 있던 일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업에서는 손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사업까지 국유화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국내에서 사용되는 LNG 수요의 8%를 러시아에게 받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할린다시 채굴장에서 주요 석유와 가스 자원을 공급받았는데요. 이게 러시아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원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할린 사업까지 러시아가 일본을 내쫓고 독점하려고 하자 일본은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나섰는데요. 러시아는 완강하게 국유화 시도를 굽히려고 하지 않았죠. 공장 가동이 시급한 상황에서 석유가 없으면 공장 가동도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일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채권이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일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1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손해까지 합산한다면 일본은 대략 2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해산물 수입에 있어서 러시아산 해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던 일본은 이번 국유화 시도로 인해 해산물 공급마저도 끊기게 되면서 자국 밥상 물가 역시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연어, 게, 성게의 79, 56, 47%가 러시아산으로 수산물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이들 식품 공급 차단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는 빠른 판단으로 미국과 손을 잡아 러시아를 자신의 뜻대로 구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의 약점을 진 러시아가 뜻대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일본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달리 한국은 러시아의 제재에도 에너지 다변화는 물론이고 중동 국가의 석유 지원, 자체적인 석유 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불리 러시아와 멀어진 일본은 러시아가 꺼내든 국유화 카드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